얼어붙은 북방 고원에서 시작된 한 발견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고대 한민족의 정체성과 연결된 기억의 기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조각을 둘러싸고 주변 강대국은 민감하게 반응했고, 연구자들은 국제적 압박 속에서도 진실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토록 막으려 했을까요? 지금 그 비밀을 풀어가는 여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요한 레르만입니다.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 고대 문명의 흔적을 추적하는 일을 해왔죠. 제 인생의 대부분은 사라진 문명의 파편을 찾아 헤매는 데 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몽골 자부항의 황량한 고원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어요. 이건 역사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겨울 바람이 칼날처럼 얼굴을 베어내는 그곳에서 저는 언덕 붕괴로 드러난 돌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현지 목동이 우연히 발견한 이 유적은 제가 지난 3년간 추적해온 북방 유목, 문화의 흔적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손이 시릴 정도로 차가운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자 금비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판의 표면에는 곰과 호랑이가 인간 형태 앞에서 머리를 숙인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듯한 세 개의 선이 중앙을 가로지르고 있었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 문양은 제가 지난 15년간 연구해온 동아시아 신화 체계의 핵심 상징과 너무나 유사했거든요. 현장에서 즉시 연대 측정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4세기 중반. 국제학계가 그동안 주장해온 한민족 건국 신화는 중세 이후 조작이라는 정설과 완전히 충돌하는 시기였어요. 제 손은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이건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역사 지형 전체를 뒤바꿀 증거입니다. 저는 금판을 천천히 들어 올리며 그 무게를 느꼈습니다. 물리적 무게가 아니라 역사적 무게 말이죠. 이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수십 년간 굳어진 학설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발견이 순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거요. 몽골의 겨울해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금판을 보호용 케이스에 조심스럽게 넣으며 생각했죠.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판은 제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에는 빠진 조각이 있다고, 그리고 그 조각을 찾는 건 바로 제 몫이라고요. 발견 소식을 연구진 내부로 전달한 건 제 실수였을지도 모릅니다. 독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제 연구실 컴퓨터가 외부에서 침입당했어요. 보안 시스템이 경고음을 울렸고 저는 황급히 확인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금판 관련 사진, 파일과 측정 데이터가 모두 복사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익명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추적 불가능한 암호화 주소였고 내용은 단 한 줄이었죠. 그 유물로 인해 두 나라가 너를 막을 것이다. 조심해라. 저는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누가 보낸 건지는 몰랐지만 그 경고가 농담이 아니라는 건 곧 확인됐어요. 일주일 후 일본 고대사 연구소에서 공식 성명이 나왔습니다. 몽골에서 발견된 금판은 단순 장식품일 가능성이 높으며 유사한 문양은 아시아 전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들은 제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신중하지 못한 해석이 학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학계의 반응은 더 직접적이었어요. 베이징의 한 저명한 교수가 학술지에 반박문을 실었는데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동북문화권은
중국사의 일부이며 한국 상고사 확장 시도는 역사 왜곡이라는 거였죠. 제가 발견한 유물의 출토지가 몽골이라는 사실조차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국가는 서로 다른 이유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한 가지 점에서는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한국 상고사가 확장되는 것만큼은 원치 않는다는 점이죠. 저는 이 기묘한 동맹을 보며 오히려 확신하게 됐습니다. 제가 발견한 게 정말 중요한 무언가라는 거요. 압박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예정돼 있던 국제학술대회 발표가 이유 없이 취소됐고 연구지원금 심사에서 탈락 통보를 받았어요. 동료, 교수들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누구도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건드린 건 단순한 학술 논쟁이 아니라 정치적 금기선이었다는 거요. 어느 날 저녁 연구실 문 앞에서 낯선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경고였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했어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요. 이 금판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곳에 가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저는 관광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연구 목적을 밝히면 또다시 방해를 받을 게 뻔했거든요. 금판은 특수 케이스에 넣어 개인 소지품으로 신고했고 누구에게도 제 진짜 목적을 알리지 않았어요. 인천공항을 빠져나올 때까지 저는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면서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한국문화재청 산하연구원으로 일하는 문서현 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제가 오래전 국제학회에서 만난 적이 있는 연구자였는데 고대 의뢰 상징 연구로 꽤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서현 박사와의 만남은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금판을 천천히 꺼내 그에게 보여줬어요. 그는 처음엔 무심하게 바라보더니 문양을 자세히 들여다본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가락으로 금판의 선을 따라가며 그는 작게 중얼거렸죠. 이건 단순 장식이 아니에요. 서현 박사는 금판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본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문양은 한국 고대 의뢰의 핵심 상징과 너무 일치해요. 특히 두 짐승이 인간을 섬기는 구조는 단순 미술적 표현이 아니라 계보를 나타내는 의례적 코드죠. 그는 노트북을 꺼내 몇 가지 고문원 이미지를 보여줬어요. 삼국유사의 단군 신화 사파, 고구려 고분벽화의 동물 문양, 그리고 제주도에서 발견된 석상의 형태까지.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몽골에서 발견한 금판의 문양이 한국 전역에 흩어진 고대의 유물들과 정확히 연결되고 있었거든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의 문화적 연속성이었습니다. 서현 박사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조용히 말했죠. 레르만 박사님, 이건 신화의 조각이 아니라 정체성의 열쇠예요.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자료를 대조했습니다. 금판의 세 개의 선은 천지인 사상을 나타내고 곰과 호랑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고대 부족의 토템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문양이 사세기에 이미 존재했다는 점이었죠. 그건 단군 신화가 후대에 만들어진 허구가 아니라 훨씬 오래전부터 전승된 실제했던 기억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현 박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이 찾은 건 유물이 아니라
잃어버린 역사의 증거예요. 하지만 이걸 증명하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금판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요. 그래서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기로요. 서현 박사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흥분과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어젯밤 자료를 더 뒤져봤는데 금판 문양의 출처와 관련된 흥미로운 기록을 찾았다고 했죠. 강원도 깊은 산속에 근대 전쟁 때 폐쇄된 은광이 있는데 그곳 지층이 몽골 출토지와 지질학적으로 유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은광 주변에서 일제강점기의 석판 조각들이 발견됐다는 기록이었어요. 당시 일본 총독부는 그 유물들을 반출하려 했지만 광산 붕괴로 작업이 중단됐고 이후 그냥 폐쇄됐다고 하더군요. 서현 박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그곳에 아직 뭔가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즉시 출발했습니다.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차로 3시간, 그리고 산길을 2시간 더 올라가야 했어요. 길은 험했고 여러 번 길을 잃을 뻔했죠. 하지만 서현 박사가 가져온 예지도 덕분에 우리는 폐광 입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입구는 나무와 덤불로 뒤덮여 있었고 출입금지 표지판이 녹슬어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어둠이 우리를 삼켰습니다. 손전등, 불빛만이 유일한 안내자였죠. 갱도는 좁고 축축했으며 곳곳에 무너진 흔적이 보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벽면을 살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갱도의 가장 깊은 곳, 무너진 벽 너머로 작은 공간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돌을 치우며 그 공간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나무를 중심으로 곰, 호랑이, 사람이 삼각 구조를 이루는 석판 파쇄편을요. 서현 박사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도 말을 잃었죠. 석판의 문양은 제가 몽골에서 발견한 금판과 거의 동일했어요. 하지만 더 정교했고 더 많은 세부사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중앙의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뿌리와 가지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형태로 표현돼 있었어요. 이건 신단수였습니다. 단군 신화에서 환웅이 내려온 바로 그 신성한 나무요. 저는 석판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며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어요. 이건 2번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중국과 일본의 주장을 모두 뒤엎을 결정적 단서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서현 박사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석판을 안전하게 포장해 밖으로 가져왔습니다. 해가 이미 지고 있었고 산속은 어둠에 잠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희망이 생겼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에게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진실은 더 이상 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손 안에 있었어요. 석판을 발견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서현 박사의 연구실로 문화재청 상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외국인 연구자와의 비공식 협력은 절차 위반이며 발견된 유물은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누군가 우리의 움직임을 보고한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일본 도쿄대 고고학연구소에서 공식 논평이 나왔습니다.
이미지와 유사한 문양은 아시아 전역에 퍼져 있으며 특정 민족의 독점적 상징으로 해석하는 건 학술적으로 위험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들은 신라, 가야, 심지어 일본 야요이 시대 유물에서도 비슷한 동물 문양이 발견됐다며 기원의 다양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더 직접적이었어요. 베이징 사회과학원에서 긴급 성명을 냈는데 핵심은 명확했죠. 유물이 발견된 지역은 역사적으로 중국 영토였으며 한국의 해석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역사 왜곡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심지어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했어요. 두 국가는 서로 다른 논리를 펼쳤지만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연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압박은 국제학계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유럽의 몇몇 연구기관에서는 재계 연구 방향을 재고하라는 권고 이메일을 보냈고, 미국의 한 저명한 교수는 SNS에 성급한 결론은 학계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겼어요. 일부 보수적인 학자들은 국제 압력에 밀려 증거의 해석은 신중해야 한다며 우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민족주의적 열망이 학술적 엄밀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죠. 언론도 양분됐습니다. 어떤 매체는 우리를 지지했지만 어떤 매체는 과장된 주장이라며 선을 그었어요. 제 연구 지원금은 정식으로 중단됐습니다. 독일 대학 측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너무 논쟁적이라며 재정 지원을 철회했어요. 더 무서운 건 익명의 협박 메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제 이메일함에는 입을 다물라는 경고가 도착했죠. 어떤 메일은 제 가족 사진을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너에게 득될 것이 없다는 문구와 함께요. 서현 박사도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상사는 외국인 연구자와의 협력을 중단하라고 명령했고 연구실 출입도 제한됐어요. 어느 날 밤 그는 제게 전화를 걸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레르만 박사님, 우리가 너무 큰 걸 건드린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미 우리 손에 있었으니까요. 모든 기관이 등을 돌린 것처럼 보였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대 고고학과의 젊은 연구원 3명이었어요. 그들은 자발적으로 연락해와 자료 분석을 돕겠다고 했죠. 공식적으로는 참여할 수 없지만 퇴근 후 개인 시간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은퇴한 사서였습니다. 그는 서현 박사에게 조용히 연락해 폐기 직전의 고문원 목록을 건네줬어요. 일제강점기에 수집됐다가 정리되지 않은 채 창고에 방치된 자료들이었죠. 그 중에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정리한 고대 의례 관련 필사본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도움은 부산의 한 민속학 교수에게서 왔습니다. 그는 70대 중반의 노학자였는데 50년 넘게 한국 토착 신앙을 연구해온 분이었어요. 그는 우리에게 자신의 평생 연구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곰과 호랑이 문양이 단순 상징이 아니라 고대 종족 통합 의례를 의미한다는 수십 년 연구 결과였죠. 그 교수는 전화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들, 내가 평생 증명하고 싶었던 걸 자네들이 해내고 있네. 나는 문헌만 있었지만 자네들은 실물 증거를 찾았어. 부디 끝까지 가게나.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어요. 오랜 세월 무시당하고 비웃음받았던 연구가 마침내 빛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기록보다
기억이 강한 곳이라는 거요. 공식 제도가 막아도 국제 압력이 들어와도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명예나 이득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지켜온 기억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었죠. 우리는 밤마다 모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스터디 카페에서, 때로는 서현 박사의 자택에서요. 젊은 연구원들은 금판과 석판의 문양을 디지털화했고 노 교수의 자료와 교차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패턴이 드러났어요. 곰 토템은 북방 부족을, 호랑이 토템은 남방 부족을 상징했고 그 둘이 하나의 인간 형상 앞에서 통합되는 구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신화가 아니었어요. 이건 실제로 일어난 정치적 통합의 기록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부족이 하나의 정체성 아래 모였고 그 순간을 신성한 의례로 기록한 거죠. 그리고 그 기록이 금판으로, 석판으로, 그리고 수천 년 동안 구전 신화로 전해져 내려온 겁니다. 서현 박사는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유물을 발견한 게 아니라 한 민족의 탄생 순간을 복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조용한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역사의 수호자라고요. 2달간의 준비 끝에 저는 마침내 국제학술위원회 앞에 섰습니다. 장소는 제네바의 유네스코 본부였고 참석자는 15개국에서 온 50여 명의 학자들이었어요. 일본에서 3명, 중국에서 4명이 왔고 그들의 표정은 이미 적대적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모든 걸 걸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발표는 1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저는 몽골 금판 발견 과정부터 시작해 강원도 석판, 그리고 한국 전역에 흩어진 유사 문양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어요. 특히 금속 성분 분석 결과를 강조했습니다. 금판의 금속 조성비는 한반도 고대 재련 기술의 특성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기술적 연속성의 증거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일본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죠. 레르만 박사, 당신은 신화의 과학을 입혔을 뿐입니다. 유사 문양은 문화 전파의 결과일 수 있으며 특정 민족의 독점적 기원을 주장하는 건 위험한 민족주의입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동조하는 고갯짓이 보였어요. 중국 대표는 더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지도를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이 지역 전체는 역사적으로 중국 문명권에 속했습니다. 지역 문화는 중국 문명의 변형이지 독립적 기원이 아닙니다. 한국의 단군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말투에는 확신이 가득했고 몇몇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쟁은 격렬했습니다. 서현 박사가 반박 자료를 제시했지만 상대편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표본이 충분하지 않다, 해석이 자의적이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 저는 점점 밀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학술적 논쟁이 아니라 힘의 게임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화면에 DNA 기반 금속 성분 분석 결과를 띄웠어요. 이건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와 한국 기초과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최신 분석이었습니다. 금판의 금속 성분, 재련 온도, 그리고 미세 불순물 패턴이 한반도 고대 유적에서 발견된 청동기 및 철기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신화는 만들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던 현실을 압축해 기록한 겁니다.
이 금판은 단순한 예술품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의 물리적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한반도에서 일어났습니다. 과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회의장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일본 대표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고 중국 대표는 자료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유럽과 미국의 학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어요.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거요. 진실은 언제나 그렇듯 가장 마지막 순간에 힘을 발휘했습니다. 보고서 공개 후 사흘 동안 국제 언론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BBC는 동아시아 역사를 다시 쓰는 발견이라고 보도했고, 뉴욕타임스는 과학이 신화의 진실성을 입증한 사례라며 첫 페이지에 실었어요. 독일 슈피겔도 한국 고대사의 독자성을 인정해야 할 시점이라는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학계의 분위기도 달라졌죠. 가장 놀라운 반응은 유럽 연구진에게서 왔습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에서 재조사에 참여하겠다고 공식 제안했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도 공동 연구를 희망했어요. 심지어 일본의 몇몇 젊은 학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우리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학문은 정치가 아니라 진실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중국 학계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베이징의 한 교수가 비공개 세미나에서 동북아 역사는 단일 중심이 아니라 다중 기원을 인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거예요.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신호였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서울국립중앙박물관에 섰습니다. 금판 기증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저는 금판을 천천히 박물관장에게 건네며 말했죠. 저는 금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오래전에 숨겨두었던 기억을 다시 꺼낸 것뿐입니다. 이제 이 기억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서연 박사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우리는 잃어버린 걸 되찾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이건 제 힘이 아니에요. 이건 진실을 지키려 했던 모든 사람들의 힘입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젊은 연구원들, 은퇴한 사서, 노교수, 그리고 이름 없이 자료를 건네준 수많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기증식이 끝난 후 저는 박물관 전시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고구려 벽화, 신라, 금관, 백제 석탑, 수천 년의 시간이 한 공간에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몽골의 금판과 강원도의 석판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현대적 빌딩들 사이로 고궁의 지붕선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과거와 현재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는 곳이라고요. 그리고 그 연결을 지키는 건 거대한 제도가 아니라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지라고요. 다음 날 아침 독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으로 가는 길에 서연 박사가 말했습니다. 언제든 다시 오세요. 아직 밝혀야 할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이 나라는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역사는 거대한 권력이 쓰는 게 아니라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 함께 복원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오늘 저는 그 복원의 한 조각을 놓았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